2020년 6월 14일 대구 남구의 오래된 반지하 원룸에서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웃 주민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배수구 냄새와 기묘한 철 냄새를 참다 못해 관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관리인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자 좁은 복도의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시체 냄새가 흘러나왔다. 방 안의 온도는 이미 섭씨 35도를 넘고 있었고 공기에는 부패된 단백질의 무거운 기운이 깔려 있었다. 바닥에는 흰 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이 엎드려 있었다. 등은 어둡게 젖어 있었고 손끝은 경직된 채 바닥을 움켜쥔 상태였다. 부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목 뒤쪽의 절개 흔적은 아직 또렷했다. 방 안에는 책상 위 모니터 한 대, 공업용 설계 도면 뭉치, 커피컵 하나가 남아있었다. 도어락에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방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오세영, 32세. 대구의 한 중견기계 설계 회사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였다. 회사에서는 그녀를 정확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라 기억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던 그날 밤 복도 끝에 카메라에서 수상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오후 7시 12분 세영의 방 앞에 누군가 잠시 멈춰선다. 검은 후드티, 손에는 흰 종이봉투, 얼굴은 모자챙 아래 그림자에 가려 식별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30초 정도 문 앞에 머무른 뒤 사라졌다. 그 후 3시간이 지나도록 세영의 방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현장 조사팀은 즉시 주변 세대의 문을 두드렸다. 이웃 중 한 명은 말했다. 그날 저녁 세영 씨 방에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유리 같은 거요. 그런데 잠시 후엔 조용했죠. 그 소음의 시간대는 CCTV에 찍힌 방문자의 시각과 거의 일치했다. 부검 결과는 이틀 후 나왔다. 목 뒤쪽의 깊은 절개로 인한 과다출혈, 사망 시각은 13일 밤 7시 30분에서 8시 사이. 방 안의 혈흔 패턴 분석은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뒤에서 공격받았음을 시사했다. 공격자는 단 한 번, 정확히, 그리고 강하게 찔렀다. 칼은 길이 약 18cm의 공업용 커터날로 추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상처의 각도였다. 칼날이 약간 비스듬히 들어갔고 절단선은 정교했다. 이는 범인이 설계 도면이나 기계 작업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소지품은 정돈되어 있었다. 지갑, 휴대전화, 회사 아이디 카드 모두 제자리에. 금전적 동기보다는 개인적 원한이 의심되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메시지함은 비어 있었다. 마지막 전송 기록은 삭제되어 있었고 통화 목록은 일주일 전 이후로 사라져 있었다. 삭제 복구를 진행하던 디지털 포렌식 팀은 파일 복원 중 샤도우 데이터 313이라는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다. 복구화 결과 폴더 안에는 한 남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이 들어있었다. 대화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질 거야. 내일 만나자. 보낸 이는 K82. 저장 이름은 없었다. 경찰은 즉시 세영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 회사 동료, 대학 친구, 전 연인. 가장 먼저 의심받은 사람은 같은 부서의 남자 대리였다. 그와 세영은 최근 프로젝트 실패로 다툼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명확했다. 사건 시간대 그는 본사 화상회의에 접속 중이었다. 접속 기록과 목격자 진술로 그는 곧 혐의선에서 제외됐다. 두 번째는 세영의 전 남자친구였다. 1년 전 결별 후에도 그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었다. 그러나 통화 기록상 그가 마지막으로 세영과 통화한 시점은 사건 3주 전이었다. 그는 부산에 거주하며 사건 당일엔 야간 근무 중이었다. CCTV로 그의 출퇴근 시간까지 확인된 뒤 역시 제외되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침입 흔적이 없다는 건 세영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CCTV의 후드티 인물은 누구인가? 손에 들린 종이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현장 사진을 다시 검토하던 감식반은 미묘한 이상을 발견했다. 책상 및 거의 보이지 않는 위치에 미세한 혈흔이 하나 묻어 있었다. DNA 분석 결과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미세 혈흔은 남성의 것이며 Y 염색체 서열이 특정한 희귀 변형을 보였다. 이 유형은 전국 인구 중 0.8%만 보유하는 형태였다. 그 결과를 받은 디지털 팀은 즉시 세영의 회사 인사기록과 직원 건강검진 데이터를 대조했다. 불과 몇 명만이 해당 유형을 가졌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기술지원팀 소속 계약직 엔지니어 강도윤, 강쥐. 그는 29세의 남성으로 회사 내에서 조용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세영과는
작년 한 프로젝트에서 짧게 협업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세영의 설계 오류를 지적하며 심한 언쟁을 벌였다고 동료들이 회상했다. 이후 강도윤은 타 부서로 전출되었다. 그가 사건 이후 결근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수사팀은 곧장 그의 자취방을 수색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실내에는 정리되지 않은 작업도구와 도면들이 널려 있었다. 싱크대 옆에는 손세정제 3병이 연달아 비어 있었다. 세제 잔류 검사를 실시하자 세정제 속에서 혈액분해 효소의 흔적이 검출되었다. 바닥의 틈새에선 한 조각의 커터날이 발견되었다. 절단면은 미세하게 휘어 있었고 현장 부검에서 확인된 상처 각도와 거의 일치했다. 도윤은 이미 3일 전 서울행 고속버스를 탄 뒤 행적이 끊겼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의 CCTV 기록을 추적한 결과 6월 15일 새벽 2시 17분 7고 휴게소의 주차장에 그의 차량이 잠시 정차했다가 20분 후 출발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차량은 다음날 새벽 한강 하류 주차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안에는 휴대전화도 지갑도 없었다. 조수석에는 흰 종이봉투 한 장, 그 안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나는 내 손으로 모든 걸 끝내야 했다. 세영은 몰랐다. 그건 내 실수였다. 하지만 그 메모에는 서명도 지문도 남지 않았다. 필적 감정 결과는 강도윤의 필체일 가능성이 있으나 단정 불가로 결론 났다. 수사는 전국 지명수배로 확대되었다. 그는 잠적 후 12일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6월 27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낡은 원룸 건물에서 한 여성이 신고 전화를 걸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런데 냄새가 이상해요. 출동한 구조대가 천장을 열었을 때 내부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여러 겹으로 묶여 있었고 그 안에서 부패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DNA 분석 결과 강도윤, 시신의 왼손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고 그 위에 묻은 혈흔은 오세영의 DNA와 일치했다. 그러나 현장은 자살로 보기엔 석연치 않았다. 목을 맨 흔적 대신 구두끈으로 팔목을 묶은 상태였고 천장 안쪽 벽면에는 7시 30분 마지막 숨이라는 문장이 연필로 적혀 있었다. 필적은 그의 것이었다. 사건의 두 번째 현장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했다. 좁은 골목, 오래된 원룸 건물의 4층. 천장에서 수거된 시신의 상태는 심한 부패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잔류 DNA와 상처 패턴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남성의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손톱 밑에는 산업용 절삭유의 잔여물이 묻어 있었다. 이 흔적은 세영의 방 바닥에서 발견된 유류물과 동일한 성분이었다. 법의학팀은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 시각을 6월 16일 새벽으로 추정했다. 즉, 세영이 사망한 지 불과 이틀 후였다. 자살 형태로 위장된 흔적이 뚜렷했다. 매듭은 한 사람이 손으로 묶기 어렵게 복잡했으며 사체는 천장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외부에서 패널을 덮은 형태였다. 누군가 도윤의 사후 정리를 도운 것일까? 아니면 그의 마지막 행동이 스스로 설계한 연극이었을까? 그가 남긴 메모, 그리고 벽면에 적힌 문장은 수사팀을 혼란스럽게 했다. 7시 30분, 마지막 숨. 그 시간은 세영의 사망 추정 시각과 일치했다. 사건이 전국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 관계자들은 연이어 소환되었다. 강도윤은 몇 달 전부터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프로젝트 오류를 이유로 감봉을 당한 후 그는 점점 혼자 일하기를 원했다.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설계 도면을 다시 그리거나 산업용 커터날을 수십 개 모아두곤 했다. 그의 이메일함에는 재설계라는 제목의 초안 파일이 반복적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삭제된 폴더 중 하나에 프로젝스라는 파일이 복원되었다. 내용은 설계 도면이 아니라 일기 형식의 문서였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 내 설계가 틀렸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모두 내 탓으로 돌렸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한 방향이 잘못된 거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피했다. 세영은 회사 내에서 성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도윤은 실무 담당자였다. 작년 10월 한 산업설비 납품 프로젝트에서 구조 결함이 발생해 납기가 지연되었다. 이 사고로 회사는 손실을 입었고 담당자는 도윤이었으나 보고서상의 오류 서명은 세영이 맡았다. 그녀는 상부의 책임을 대신 지고 관리 부주의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도윤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복원되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 당신이 나를 죽였어. 그 이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3주 전 CCTV에서 세영의 자리 근처에 머물던 도윤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보안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세영의 책상 위에 무언가를 놓고 바로 나갔다. 그날 이후 세영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는 동료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수사팀은 도윤이 세영에게 건넸던 물건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회사 내부 CCTV를 역추적했다. 휴게실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봉투 조각이 발견되었고 봉투 안에는 서울산업전시회 초대장 한 장이 들어있었다. 도윤의 메모가 작게 적혀 있었다. 그때처럼 다시 이야기하자. 이번엔 내 말을 들어줘. 그 초대장은 6월 13일 날짜였다. 바로 세영이 살해당한 날 두 사람은 사건 당일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수사는 사전 계획적 범행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범행의 수단과 시점이 정확히 맞지 않았다. 도윤은 범행 후 자살한 듯 보였지만 법의학 결과에 따르면 그의 손목 상처는 사망 하루 전 생긴 것이었다. 즉, 그는 세영 사망 이후 최소 24시간을 더 생존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한강 인근 CCTV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되었다. 새벽 3시 41분, 그는 검은 백팩을 메고 하류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뒤를 약 20m 거리에서 한 여성이 따라가고 있었다. 카메라 화질은 어두워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지만 키와 걸음거리는 세영과 매우 유사했다. 하지만 세영은 이미 그 시각 대구의 자신의 방 안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이 장면은 수사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한 가지 가능성만 남았다. 그 여성은 세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흉내내고 있었다. 도윤의 행적을 따라가던 경찰은 그의 노트북에서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맥캅시. 여러분이 내부엔 세영의 증명사진, 신분증 스캔본, 회사 출입 기록 캡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파일 생성일은 사건 일주일 전이었다. 이 시점에서 떠오른 인물이 있었다. 회사 격리팀의 계약직 직원 이하은. 그녀는 세영과 같은 기숙사 건물의 2층에 살고 있었다. 평소 조용했고 세영과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출입카드 로그를 확인하자 세영의 사망일 저녁 하은의 카드가 세영의 층복도 출입문을 통과한 기록이 있었다. 조사 결과 하은은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진료 기록에는 자아혼동 및 대체인격 행동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경찰의 첫 조사에서 침착했다. 세영 언니는 제 친구였어요. 저랑 도윤 씨를 연결해 주려 했어요. 그러나 도윤과의 관계를 묻자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사람은 저를 보지 않았어요. 항상 그녀만 봤어요. 디지털 포렌식 팀이 그녀의 노트북을 분석하자 한 파일이 복구되었다. 이름은 마이룸 731. 내용은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는 세영의 방과 똑같이 꾸며진 공간이 있었다. 같은 조명, 같은 책상, 같은 침대 시트. 그 방의 주인은 하은이었다. 그녀는 세영의 SNS 사진을 토대로 방을 그대로 재현해두고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 10초. 하은은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속삭였다. 이제 나도 그녀야. 그 영상이 촬영된 날짜는 6월 12일 밤. 사건 하루 전이었다. 6월 13일.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회사는 쉬는 날이었지만 세영은 사무실에 나와 설계 오류 보정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오후 5시 42분. 그녀의 출입 기록이 회사 시스템에 남았다. 6시 5분. 엘리베이터 CCTV에 그녀의 뒷모습이 찍혔다. 어깨에 가방을 메고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전시회 초대장과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대구역 근처 카페에서 약속이 있었다.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도윤이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40분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도윤은 흥분된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세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CCTV 속 마지막 장면에서 세영이 자리를 먼저 떠났다. 그녀는 가게 밖으로 나가며 짧게 말했다. 이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후 세영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다. 7시 15분. 그 시간대 또 다른 인물이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하은이었다. 그녀는 검은 모자와 흰 종이봉투를 들고 세영의 건물로 들어갔다. 출입카드 기록은 7시 19분. 세영이 방에 도착한 시점과 불과 4분 차이였다.
시간은 7시 28분. 세영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는 마지막으로 실내 정지 상태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신호는 사라졌다. 수사팀은 이후 복원된 CCTV의 잔상 데이터를 통해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했다. 세영의 방 맞은편 복도 카메라의 반사광 속에서 하은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공구함을 들고 있었다. 재구성된 범행 시퀀스는 다음과 같다. 하은은 세영의 문을 두드렸다. 세영은 문을 열었고 하은은 봉투를 내밀며 전달해드릴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세영이 봉투를 받는 순간 하은은 문을 닫았다. 이후 그녀는 공구함에서 산업용 커터를 꺼내들었다. 세영이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그녀는 손에 쥔 커터날을 정확히 목 뒤로 밀어 넣었다. 피가 튀었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천천히 세영의 몸이 앞으로 쓰러지는 걸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등에 튄 피를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방안을 어지럽히지 않으려는 듯 피의 방향을 따라 닦아냈다. 바닥에 남은 혈흔을 세제와 물티슈로 지웠고 커터날은 분리해 가방 속에 넣었다. 그때 세영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K80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었다. 그건 도윤이었다. 하은은 한참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세영 씨는 지금 없어요. 그날 밤 9시 10분 도윤은 자신의 자취방 CCTV에 나타났다. 그는 손에 피 묻은 수건을 들고 있었다. 통화 기록 분석 결과 그 직전인 8시 2분 세영의 번호로 걸려온 마지막 통화를 받았던 사람이 그였다. 하은이 대신 받은 그 전화였다. 그는 그 목소리를 세영의 것이라고 믿었다. 하은은 세영의 말투를 완벽하게 따라했다. 그날 새벽 도윤은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영 씨, 내가 잘못했어. 만나서 얘기하자. 하은은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 다시 만나요. 그 방에서 6월 14일 오전 세영의 시신은 그대로 남겨진 채 하은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세영의 방 구조를 메모하며 도면처럼 정리했다. 가구 배치, 전등의 위치, 창문 각도까지. 그리고 같은 날 밤 자신의 방안을 그 도면 그대로 바꾸었다. 마치 세영의 공간을 복제하듯. 하은의 심리 상태는 그 시점부터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아. 하지만 그녀가 사라지면 나는 그녀가 된다. 6월 15일 하은은 도윤을 서울로 유인했다. 그녀는 세영의 목소리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야기하자. 마지막으로 도윤은 대구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다. 하은은 하루 먼저 상경해 자신이 빌린 원룸 건물 천장 안쪽에 끈과 비닐봉투를 설치했다. 6월 16일 새벽 1시경 도윤은 그 원룸에 도착했다. 하은은 세영의 옷을 입고 그를 맞았다. 도윤은 혼란스러워했다. 세영씨, 어떡해. 하은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손에 감춰둔 주사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면제가 섞인 용액이 들어있었다.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래, 이젠 끝내야 해. 그 주사로 도윤은 의식을 잃었다. 하은은 천천히 그를 천장 안으로 옮겼다. 손목에 구두끈을 묶고 주변을 정리했다. 그가 눈을 뜨기 직전 벽에 연필로 썼다. 7시 30분 마지막 숨. 그녀는 도윤이 깨어나 고통스럽게 숨이 끊어지는 걸 지켜봤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리고 시신이 멈춘 뒤 조용히 천장을 닫았다. 그 후 11일 동안 하은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출근했다. 동료들은 평소보다 더 차분해진 그녀를 기억했다. 한 번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6월 27일 천장에서 발견된 시신 보도가 나가자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다. 경찰이 체포하러 갔을 때 하은의 방은 비어 있었다. 대신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세영의 신분증, 머리카락 한 다발, 그리고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나와 함께 있다. 7월 3일 새벽 2시 서울 중랑구의 한 오래된 고시원. 출입 기록은 끊겨 있었지만 방 안에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창문은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가방 안에는 여권,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의 일기가 있었다. 그 일기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 그녀의 이름으로 숨을 쉰다.
하은은 그날 새벽 3시 20분 대구행 버스를 탔다. 목격자에 따르면 그녀는 긴 코트를 입고 머리를 자른 상태였다. 머리색은 검게 염색되어 있었다. 버스 내부 CCTV에는 그녀가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표정은 차분했다. 손에는 누군가의 사진을 쥐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1시 15분 경찰은 대구역 근처의 한 셀프 사진관에서 하은을 검거했다. 그녀는 사진을 인화하던 중이었다. 인화기 안에는 2장의 사진이 남아있었다. 한 장은 세영의 증명사진, 다른 한 장은 하은 자신의 얼굴이었다. 두 사진이 완전히 같은 각도로 찍혀 있었다. 체포 당시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드디어 오셨군요. 그녀의 첫 마디였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죽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나를 지워버렸거든요. 그녀는 세영과 도윤의 관계를 처음 목격한 날을 기억했다. 작년 가을 회사 워크숍이었어요. 그날 그는 나 대신 그녀를 데리고 갔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세영은 내 자리를 가져갔어요. 책상, 팀, 프로젝트, 심지어 사람들까지. 그녀는 한동안 말을 멈췄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그저 되돌리고 싶었어요. 내가 있던 자리를. 수사관들은 하은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다.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분리형 동일시 장애를 보였다. 이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인물상을 내부화하고 그 인물로 존재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되는 증상이다. 세영이 사라진 후 하은은 스스로를 세영으로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 말투, 화장법, 일상 습관까지. 사건 발생 후 10일 동안 하은은 실제로 세영의 신분으로 살아갔다. 세영의 이메일로 출근 보고서를 보냈고 회사 채팅방에도 접속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조용한 회복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도윤의 메시지였다. 그는 세영이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은은 그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믿음이 자신을 세영으로 완성시킨다고 여겼다. 조사 중 그녀는 자백의 순간에도 감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날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내가 그녀를 없애면 세영이라는 이름은 나에게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조사관이 물었다. 그럼 도윤 씨는 왜 죽였습니까? 카은은 미세하게 웃었다. 그는 그를 사랑했던 두 여자를 같은 눈으로 봤어요. 나와 그녀를 구분하지 못했죠. 결국 그는 누구의 것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그녀의 진술은 그 자체로 완결된 독백처럼 들렸다. 단 한 번의 후회도, 단 한 줄의 눈물도 없었다. 체포 후 검찰 송치 과정에서 그녀는 정신과 감정평가를 받았다. 결과는 정신분열적 동일시 경향이 있으나 행위 당시 사리분별 가능가, 즉 범행에 대한 완전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그녀의 방에서 압수된 물품 중에는 도면 한 장이 있었다. 그건 세영의 반지하방 구조도였다. 정밀하게 그려진 벽체, 콘센트 위치, 심지어 천장 크기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그 아래엔 작은 메모가 있었다. 여기서 그녀는 사라지고 나는 남는다. 수사팀은 그 도면을 근거로 범행 장면을 복원했다. 혈흔의 방향, 몸에 쓰러진 위치, 청소 흔적, 모든 것은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도구와 세제를 사전에 구입했고 CCTV 각도를 미리 파악했으며 도윤의 출입 시간까지 계산했다. 범행 전후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다. 마치 한편의 리허설된 연극처럼. 신문 마지막 날, 그녀는 물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을까요? 조사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에요. 잠들듯 갔으면.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7월 19일, 사건은 공식적으로 이중살인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언론은 신원 동일화 살인이라 명명했고 대중은 그녀를 모방된 여자라고 불렀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정신질환을 근거로 감형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계획성과 인지능력을 근거로 반박했다. 법정에서 하은은 단 한 번만 말을 했다. 저는 그녀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타인을 제거함으로써 존재를 확립하려 했다. 그러나
존재는 타인의 소멸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지금도 대구의 그 반지하 방은 공실로 남아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곳을 소개하지 않는다. 누군가 문 앞에 서면 미세한 소음이 들린다고 했다. 벽 안쪽에서 아주 약하게 숨을 고르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사라질 때쯤 누군가가 말한다. 그녀는 이제 나와 함께 있다. 사건이 종결된 뒤 도시의 일상은 곧 회복되는 듯 보였다. 반지하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곳의 습한 공기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졌다. 하지만 어떤 공간은 시간을 품은 채 남는다. 세영의 방이 그랬다. 경찰의 출입 통제서는 오래전에 철거되었지만 아무도 그곳을 다시 빌리지 않았다. 부동산 게시판의 임대 중 표시는 수차례 교체되었고 관리인은 매번 묵묵히 문을 열고 닫았다. 방 안의 벽지는 새로 발랐지만 특정한 구석천 등 바로 아래 작은 얼룩만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 자리는 사건의 중심점이었다. 7월 말 판결이 확정된 뒤 여러 매체에서 모방된 여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화면 속 그녀는 감정 없는 얼굴로 등장했다. 카메라가 교도소 유리병 너머에 그녀를 비출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왜 그녀가 되고 싶었을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관계야. 그런 댓글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신의학자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녀의 행위는 소유가 아닌 존재의 전이었다. 누군가를 완벽히 닮음으로써 자신을 보존하려는 극단적 시도. 사람들은 그것을 광기라 불렀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구원에 가까웠다. 신문 한켠에는 세영의 가족의 인터뷰가 실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말이 적었다. 그 애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마지막까지도 남을 배려하는 애였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도윤의 가족은 별도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가 생전에 남긴 유일한 흔적은 휴대전화 메모장에 있었다. 사람은 누구를 닮고 싶어 하지만 결국 닮는 건 자신이 미워하던 얼굴이다. 그 문장은 이후 한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으로 사용됐다. 재판 이후 6개월이 지나자 사건은 뉴스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방 구조도와 사건의 사진들이 공유되었다. 누군가는 그 도면을 복원해 3D 모델로 재현했다. 그 방 안을 가상으로 걷다 보면 반사된 거울 속에서 두 개의 얼굴이 겹친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화면을 꺼버렸다. 범죄는 언제나 끝나지만 기억은 그렇지 않다. 어떤 이름은 잊히고 어떤 장면은 영원히 남는다. 사건 담당 검찰의 공식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피의자 이하는 피해자의 존재를 모방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공백을 메우려 하였다. 그러나 모방은 실체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 행위는 결국 또 다른 부재를 낳는다. 그녀는 그 문장을 교도소에서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담당 심리상담가에게 짧게 말했다. 부재는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존재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지금도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책을 정리하며 가끔 작은 메모를 남긴다. 어떤 책의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라진 이름은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의 방에 산다. 그 문장은 어느 날 익명의 인터넷 게시글로 퍼졌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녀의 글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그녀는 아직도 반지하에 살고 있는 걸까? 밤이 깊어지면 대구의 그 골목은 여전히 축축한 냄새로 가득하다. 가끔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춘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길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어지는 숨. 그 숨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듯이 기억은 늘 그 마지막 숨결의 방 안에 남아있다.